네, 바른미래당은 매주 수요일을 최고위원 중진연 연석회의로 개최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제1차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중진연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대표님께서 개회선을 예, 지금부터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방망이 치니까 이상한데. 네, 유승민 대표님의 모든 말씀 있겠습니다. 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미 통상과 안보에 대해서 어제 이어서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이어서 철강 53% 관세 부과한 미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하셨고, 또 청와대 경제수석이 과감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도 그렇고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나 통상 이거는 별개로 따로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에서 과연 안보와 경제가 별개냐 따로 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 인식에 대해서 매우 우려합니다. 안보와 경제가 다르다, 별개다라는 것은 이 냉엄한 국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각입니다. 단적인 예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한 경제 보복을 가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드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잘 보여주고 있고,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외교적인 정치적인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20년 전 IMF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 문제가 늘 이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매긴 부당한 조치를 대한민국이 바로잡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뭐냐, 이게 과연 대통령 말씀대로 그냥 미국을 상대로 당당하게, 결연하게, 과감하게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WTO에 제소하고 우리가 보복 관세를 매기고 이게 과연 최선의 방법이냐, 이게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맹으로서 과연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했던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이 언어가 한일 경제 관계만큼 마저 망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청와대 모든 사람들이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서 이 문제는 단순한 부실기업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대기업이 지주회사나 모회사부터 부실화돼 가지고 계열사들이 동반 부실화되는 그런 류의, 우리가 흔히 보는 식의 그런 부실기업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GM은 미국 GM의 자회사이고, 미국 GM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뭐 전혀 부실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부실기업 문제의 처리와 그 방식이 달라야 하고, 미국 GM을 상대로 또 한국 GM을 상대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하게 시장의 경제 원칙을 지켜야 하고, 부평, 창원, 군산 공장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국가 이익 차원에서 GM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부총리가 실사가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GM의 여러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그 첫 단추는 잘 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GM이 정부를 찾지 않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GM이란 기업이 정치권을 직접 이렇게 상대하는 데 대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의원님들도 가시긴 가셨습니다만 저는 좀 우려합니다. GM이라는 회사를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국회에서 직접 상대해도 좋은 것이냐. GM은 한국 정부와 이야기를 해야 하고 우리 국회가 할 일은 한국 정부가 GM에 대해서 있을지도 모르는 지원이나 여러가지 실사나 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최선의 방안을 국회가 찾는 거라고 저는 각각 역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위와 대책반을 중심으로 하루속히 우리 당의 입장을 가닥을 잡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행안부가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이 25,692명이고 이게 작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 2017년 작년 3, 4분기까지 식료품 소비가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엔겔 지수가 17년 만에 최고의 수치로 올랐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 늘리고 또 소득 주도 성장이라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 우리 서민들, 중산층 서민들이 체감하는 이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엔겔 지수가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작년에 성장률이 3.1%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안심하는 그런 모양을 취한 지가 불과 얼마 전인데 작년 대선 때부터 아주 심각한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수차 경고했고 지금 올림픽 끝나고 나면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가 가장 어렵고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권을 잡은 대통령과 청와대 이 정부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해 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어제 국방부 장관이 그동안이 아주 애매한 입장에서 패럴림픽 이후에 재개하겠다. 시기는 NCND다. 이렇게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그런 시그널이 청와대나 국방부 우리 군으로부터 나오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정부가 GM 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화한 GM 경영진의 일방적 결정과 통보를 수용하지 말고 GM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GM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나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한 정부 지원은 절대 우리 당으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GM에 대한 정부 지원 논의 시에 군산공장 가동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 GM에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이 우선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최상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지원으로 국민 부담을 2중, 3중으로 부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GM 공장 폐쇄에 따른 정부 당국의 공식 입장과 GM의 자구 계획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방식을
연계시킬 것인지 정확한 진단을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무위를 비롯한 관계 상임위원회를 즉시 소집해서 관련 의혹을 해소를 하고 효과적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포복성 통상 압력 앞에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라인은 아무런 전략도 없이 또 대책도 없이 속수무책이고 호언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자화자찬했지만 성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한미 관계는 지금 보복성 통상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이 한국 기업 때리기로 전환된 그런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 안보 라인의 전문성 부족과 전략 부재를 인정하고 외교 안보 틀을 새로 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 안보 통상 라인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과거 남북관계는 육자회담이라는 국제공조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추진이 되었지만 지금은 국제논의 틀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변화한 현실을 직시를 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북 문제를 잘 풀려면 국제공조가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 국제공조의 첫걸음은 한미 동맹 간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을 아우르는 대미 특사단 파견으로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이해를 구하고 설득 작업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허세를 부리고 호언을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와 경제는 개별 부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야 합니다. 외교 안보 라인을 여야 정파를 떠나서 최고 전문가 위주로 전면 교체해서 한미 동맹을 리세트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익과 실익을 기준으로 외교, 안보, 통상 문제에 관한 한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에 나설 것을 함께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황에 앞서 박지원 민평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주적으로 언급했다는 마타도어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주의를 선동하면서까지 했던 것이 부족했던 것인지 이제는 흑색 마타도어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철수 전 대표 개인에 대한 비하라고 보지 않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그토록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모든 것을 던져서까지 이 지역과 이념을 통합하고 싶어 했던, 그렇게 해서 결국 이뤄냈던 바른미래당에 대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연대 운운하면서 어떤 정체성에 커다란 어떤 걸 가지고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저희 바른미래당에 대한 어떤 타격을 가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정치권 모두가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할 구악 중의 구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분입니다. 장관 그리고 당의 대표까지 영입했던 정치 원로의 발언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흑색 저질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안철수 전 대표와 남경필 지사께서는 이것을 취소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그런 발언들을 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정치권 모두가 여야를 떠나서 이러한 것을 반드시 뿌리 뽑고 추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5.18 당시 강제진압 진상규명 등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여야 간 진통 끝에 어렵사리 합의점을 찾은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야 5.18의 숨겨진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무려 38년을 기다려주신 5.18 단체와 광주 시민들 그리고 함께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월의 상처는 광주를 넘어 암울했던 군부 독재 시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의 상흔입니다. 38년간 미뤄온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 정파, 지역과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이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5.18에 대해 대한 폄훼와 왜곡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심각한 수준으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묻혀왔던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는 한편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터무니없는 왜곡과 선동의 뿌리까지 근원적으로 제거해내야 합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제정된다면 20대 국회가 이뤄낸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진상규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전망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 보고서가 국내 기관은 물론이고 국제기구에서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OECD,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4.4%에서 지난해 2.8%까지 떨어졌고 2030년 이후에는 1.8%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혁신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 산업경제 혁신, 사회제도 혁신 등이 필요하며 이것들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대표되는 사회제도 혁신이 가장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도 지향점도 제시하지 못하고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은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성공 사례를 보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독일 3인당 정부의 하르츠 개혁 성공,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강력한 노동개혁 성공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고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아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당의 무성의와 소극적 자세로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고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어떤 구체적 로드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의 낮은 노동 유연성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IMF 연례보고서는 한국이 노동개혁을 제대로만 해낸다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씩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개혁과 구조개혁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른미래당이 창당이 되고 첫 번째 열리는 최고중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평상시 자주 읽던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막스 베버가 얘기한 정치인의 자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막스 베버는 정치인의 자질에 대해서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을 들고 있습니다. 열정이 대표자로서의 헌신하려는 태도를 말한다면, 책임감은 그 정치적 대표성에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책임감 사이에 요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은 내적 집중력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두 제약은 객관성의 결여와 무책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조건은 무시한 채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 결과는 오롯이 국민 다수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이 균형 감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 1월에만 경비원, 음식점, 종업원 등 취약계층에서만 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전체 근로자의 88%가 일하는 중소기업 매출이 약 109조 원이 감소된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은 연간 10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소멸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감각 상실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일자리 대통령을 망실하게 하고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디 현실을 직시하고 균형 감각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대안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 혁파해야 합니다. 자칫 4차 산업 시대로의 전진을 막을 수 있는 기간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합니다. GM에서 보듯이 자동차 산업조차도 근본적인 문제가 야기화되고 흔들린 것을 본다라고 하면 향후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산업을 이끌어왔던 5대 기간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이러한 난국을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없이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들이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기 영합주의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개혁함으로써 균형 감각을 되찾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연석회의에서 무슨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국내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다 짚었기 때문에 저는 당장 갈 길을 바쁜 우리 당에 닥친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지방선거기획단을 출범시켜야 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미 기본적인 공천과 경선 룰을 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서둘러야 될 바른미래당이 창당 때문에 가장 늦어졌습니다.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려서 인재 영입도 하고 공천과 경선 룰을 정해야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자 박원순 시장 내지는 여당
후보들과의 빅매치가 점쳐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거는 자기 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자기 선거를 치를 후보를 빨리 영입하고 모집해야 전국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회자되고 바른미래당 후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념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정당은 아니지만 우리 바른미래당은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천과 경선 룰을 발표한다면 경쟁력 있는 후보들과 참신한 정치 신인들이 전국 정당인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이 제1야당으로 올라서면 자유한국당은 무너지고 민주평화당은 소멸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기획단을 빨리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내의 안보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안보는 망했다 일어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분명히 한 번에 생존의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가정해서 대비해 주는 것이 안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와 경제가 지금 얽혀서 미국의 전략하고 한국의 전략하고 완전히 지금 다르게 지금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작년 말에 CIA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고 게 있어요. 앞으로 몇 개월간 내에 북한의 핵의 최고도화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보고에 따라서 지금 미국이 움직여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코피 작전이고 여기에 이제 무역 문제까지 얽혀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인식은 전혀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19일 미국의 통상 압박에 맞서서 결연한 대응을 주문하셨습니다. 물론 위법한 통상 압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이면에 숨은 의도는 뭐 없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초강력 세이프가드를 발동했고 한국의 반도체 특히 치매 조사를 진행 중인데 더해 53%의 최고율 철강 관세 부과 방안까지 발표했습니다. 최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전방위로 확산되며 국민의 근심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마땅히 국가적인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외교적 설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외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일본과는 전혀 달리 우리는 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업체 관계자들 불러서 발등에 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이유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초고율 철강 관세 부과의 근거로 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분류된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미국과 동맹관계인 캐나다, 일본, 독일, 멕시코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서 12개 제재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과 안보의 분리를 말하지만 이것이 과연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은 대북 정책에서 갈등을 노출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예외 조치까지 승인받아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달리 미국은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 대북 제재 조치 완화 이행을 회피하는 나라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어쩌면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지요.
국가 간 안보와 경제 정책이 완전히 구별돼야 한다는 방정식은 완전히 환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가 동시에 우리 사회를 큰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형국입니다. 안보와 경제는 분리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만 봐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관세 장벽과 같은 경제 제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혹시라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남북 간 접촉이 이후 한미 관계가 더욱 불편해진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외치고 실제와는 달리 우리 기준하에서 아전인 습격의 유침이 아닌지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와 통상을 매개로 한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서 철저히 국익 차원의 대응으로 풀어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청와대 회의에서 당당하게 정면 대응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여당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 대미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냉엄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 속에 대응하는 것인지 자칫 안보나 경제 모두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GM 노조에 대한 겁니다. 한국 GM 노조는 지금 머리띠 동여매고 주먹 휘두를 때가 아닙니다. 무릎 꿇고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GM 노조가 노숙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군산 지구 본관에서 일종의 밤샘 투쟁하겠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총파업 운운하고 있습니다. 근데 GM 사태가 이렇게 참담하게 된 데는 노조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보니까 GM 전 세계 148개 공장 중에 한국 GM 생산성이 130입니다. 지난 4년간 계속 적자였는데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이 계속되었고 최고 4%까지 임금 인상이 되었고요. 매년 1,000만 원 이상 성과급을 받아갔습니다. 흑자가 아니라 적자였는데도 성과급을 챙겨갔습니다. 이 돈들은 다 협력업체, 하청업체 노동자들 등골 빼먹은 돈입니다. 우리 약한 국민들 돈 빼먹어 간 겁니다. 그런데도 총파업하겠다 하는 거는 노조가 협력사 직원, 지역 주민들 상대로 같이 공멸하자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GM 노조는 더 이상 국민들 협박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임금부터 동결하겠다. 임금 더 안 받겠다. 성과급은 더 안 받겠다. 선언해야 됩니다. 그게 GM이 다시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GM 노조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 드릴 말씀은 제가 엊그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바로 연결된 이슈로 나와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그저께 최문순 강원도지사 남북 동계 아시안게임 공동개최 이 건은 현행 유엔 대북 유엔 체제하에서는 이건 굉장히 성급한 거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이고 대통령한테 부담 주고 한미동맹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 북한이 덜컹 받을 수 있다 이거.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북한 IOC 위원이죠. 장홍 IOC 위원이 이거 수용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감당할지 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요. 유엔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동계아시안게임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왜 불가능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하면은 아시안게임 참가국 선수들이나 관람자들이나 나머지 스태프들이 북한 가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그리고 공항 내려가지고 공항 영유 현금 납부하는 것도 유엔 제재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시설, 예를 들어 마식령에서 한다 그러면 자기들 시설 보강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기름 갖다 주는 거 다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현금 비용 지원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북한이 분명히. 그 지원하는 거 다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그리고 마식령에서 당장 시설 짓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려면 뭐 전자기기 통신도 돼야 되고 핸드폰, 뭐 노트북, 컴퓨터 이런 거 지원하는 거 다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게다가 북한에 가야 되는 뭐 선박, 비행기 미국 못 들어가면 있거든. 이런 이 남북 동계 아시안 게임이 2021년인데요. 이게 결정되려면 아마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올해 안에 유엔 제재 위반, 유엔 제재가 해제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유엔 제재가 해제 안 된다는 걸 전제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북한이 우리가 이거 공동 개최하려면 유엔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주셔야 된다. 이 준비하는 기간부터. 그 아시안 게임 시행되는 그 기간뿐만 아니라 이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 남북이 합의하는 순간 북한이 이거를 요구를 할 것이고 유엔 제재 해봐 이 준비하는 기간부터 아시안 게임 진행되는 거의 3년 기간 동안 유엔 제재 해제를 요청할 것이고 이걸 먼저 제안한 한국 입장에서는 그걸 거절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 입장을 수용을 해서 한국이 이걸 유엔과 미국의 요구를 한다면은 한미 동맹이 살아있겠습니까? 최문순 지사가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최 지사의 제안에 사전 동의를 했다면 청와대가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이번 북한이 평창 올림픽 게임에 참가했을 때 유엔 제재에 위반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예외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미국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 무리한 그 제재 예외를 요구하면 한국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에 한국이 이런 무리한 유엔 제재 해제를 미국과 유엔에 요구를 하면요, 한국도 유엔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황당한 요구를 최문순 지사가 생각도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유엔 제재가 해제가 된 이후에 제안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번 그 동계 아시안 게임 그 남북 공동 개최예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거예요. 지금 평창 올림픽 좀 관심을 끌었다고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저는 이 최문순 지사와 청와대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거 이제 최 지사 개인 그 강원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의 문제로 되었고 청와대가 이 문제 답변을 해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설 연휴 직전에 출범을 해서 어제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마련된 권력구조 선호도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대통령 4년 중임제가 90%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의 개헌안 마련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기능의 효율성을 위해서 쟁점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나 토론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저 찬반 투표식 여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련된 개헌안은 내 편끼리의 개헌안일 수밖에 없고 대통령 맞춤형 개헌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발의권은 국정의 통합 조종자로서의 지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은 국가 기능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국론 통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정당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개헌 토론회에서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분산이라고 하면서 현재 개헌 논의가 정파성을 띠기 시작했고, 이를 피하려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견해는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에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일 바른미래당은 개헌 의원총회를 갖습니다. 개헌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민 통합과 그리고 국가기능의 효율성을 위한 개헌안 마련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지혜사 때 보충적으로 어제 그제 우리 바른미래당이 전주에 첫 번째로 거기 내려갔는데, 지금 전라북도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작년 현대조선 사태로 해서 약 19,700명이 취업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그 이유를 보니까 조선소 가동 중단, GM 군산 공장에서 물량을 줄인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어제 정부에서 그래도 이렇게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건 매우 다행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그 GM 사장이 국회에 왔는데 이게 정치 논리로 풀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말 경제 논리로 이번 근본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아까 하태경 최고가 그 노조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면 이 현대도 노조가 똑같은데 거기는 생산 원가가 80%인데 GM은 94%. 이 14% 내용이 이렇게 노열티 또는 고급 이자, 연구개발비 이런 등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말 실사를 해서 이 경제 논리로 풀어야 된다. GM에 완전히 매달려 가지고는 또 악순환이 거듭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3자 매각 방안까지도 문을 열어놓고 함께 이렇게 경제 논리로 꼭 풀어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어저께 제가 공개 의총 때 도대체 베리 앵글이 뭐 하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정치권이 쫓아다니고 나라의 고위 당국자들이 베리 앵글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고 하는 것인가 하고 자괴감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유승민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베리 앵글이 민주당 TF 위원들을 만난다고 해서 왔을 때 우리 당의 김관영 TF 위원장하고 제가 거기에 갔었습니다. 협상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니고 김관영 의원은 군산의 폐쇄에 대해서 확인차 간 것이고, 저는 그동안 국감장에서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서 항의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항의 내용에 대해서 베리 앵글의 답만 듣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GM 문제는 군산을 필두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GM의 협박에 의한 지원이 아닌 철저한 실사와 그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어제 베리 앵글은 군산은 폐쇄를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 구체적 액션 플랜까지 언급되지도 않는 자구책이 없는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로 전환 계획을 세워주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겠다고까지 협박 아닌 협박의 발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수익이 나지 않았던 이유, 저희가 그동안 그토록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던 원가 구성 비율이 94%나 되는 그 안에 무슨 내역이 들어있길래 도대체 수익이 나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어저께 저는 세 가지를 베리 앵글에게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산업은행과 곧
제3자 실사를 함에 있어서 산업은행이 지금 실사 항목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그 논의가 끝나서 실사 항목이 결정되면 GM하고 협상을 한다고 하니 도대체 실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둘이 논의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산업은행이 실사 요구한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 받아야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산업은행은 정말 국민적 의혹을 한 점 없이 파헤칠 수 있는 실사 항목들을 모두 넣어야 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작년 국감 때 제가 증인 신청했던 카잼 사장이 나와서 이전 가격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앵글 부사장은 일부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필요하다면 전부 제출하겠다고 약조했습니다. 산업은행은 그 약조에 따라서 정말 모든 항목을 다 자료로 제출받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직무에 대해서 그 죄를 국민에게 씻을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정무위가 열리면 어제 앵글 사장이 일주일마다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무에 출석해서 당신들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직접 출석해서 국민들의 의혹에 답하라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앵글 사장은 자료 제출을 약속했고 정무위 출석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김관영 의원과 제가 정론관에 가서 정무위를 열자고 얘기를 했고 산은의 정말 강도 높은 실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TF에서는 앞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와의 사태 해결을 위한 자리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 금지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 한국 주재 미국인들의 이베큐에이션, 피난 조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위기론입니다. 1월 23일 매티스 국방장관이 3월 말 이후에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다고 인도네시아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폼베어 CIA 국장은 작년 10월 북한이 핵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해서 4월이 그 시기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현재 부인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3, 4월 위기설의 내용입니다. 매티스는 2월 7일 한반도 상황은 확고하게 외교적 틀에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면서 페렌바흐의 이런 전쟁이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력 충돌을 막는 방법은 확실한 준비 태세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외교적 트랙이 군사적 트랙으로 넘어가지 않게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한미 동맹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겠다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요새 한참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에 이어서 We Do You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도 피해를 당했다라는 분들의 자기 선언에 이어서 나도 여러분들의 아픔에 동참하겠다 하는 We Do You 운동입니다. 이윤택, 오태석, 조민기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현직 배우, 연극 뮤지컬 감독, 운동 감독 등의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심각한 피해자들은 빠져있다라는 일부의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의 신분을 보호하면서 더 심각한 피해자도 보호를 하면서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시스템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체부, 여가부 등 정부 부처는 늑장 대응 및 안이한 느슨한 대응을 빨리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비공개 들어가기 전에 대표로서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중에 주성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선거 기획단을 포함해서 지방선거 관련 준비는 그거는 박주성 대표님과 상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계하실 분들께서 균형 있게 참여해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무도 뭐 마지막에 최상훈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바른미래당이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에 대해서 그렇게 조급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성폭력에 관한 겁니다. 우리 두 당이 합쳐서 하나의 정당이 됐는데 우리 각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은 저는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른정당 대표로서 검찰 안에 이 성폭력 문제가 제기됐을 때 검찰이 무슨 진상조사단을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밝힌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2014년 이후에 법이 제정화되고 잠자고 있던 상설 특검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아무도 거기에 호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고은 시인 사건이 터져서 제가 몇 마디 했습니다. 정말 추하게 늙었다.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걸 가지고 성폭력을 하다니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정말 찌질하다 이야기하고 고은 시인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연극계에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제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소위 운동권 좌파 세력이라는 사람들, 진보 정당이라는 사람들, 청와대, 이 여성 단체 전부 다 왜 이러는지 조용하게 입 다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바른미래당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미투 운동이다, 미투유 운동이다, 이런데 우리도 동참하겠다, 이런 말만 해가지고는 저는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벌을 가하고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라고 한 연극계의 거장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나쁜 습관이다, 나쁜 관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나쁜 관습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폐입니다. 적폐.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고 청와대에 탁현민 행정관이라는 사람 그만큼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듣고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 대선 때 찬조 연설을 했던 분이 이 바로 성폭력의 가해자이고 아주 오랜 친구입니다. 그리고 고은 시인이라는 사람이 평양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위 좌파 운동권 이 사람들의 이 도덕적인 위선에 대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정말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국에서 또 대변인들이 이거는 일관되게 강하게 하고 만약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만약 발생한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 내부적으로 엄하게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다른 정당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 뭐가 지지도가 국민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거지 그 정치공학적인 그런 접근을 정말 하지 말자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 바른미래당이 동서 지역 통합 그리고 이념 통합을 지향하면서 부패한 보수와 낡은 진보를 지향하는 제3의 길을 표방하고 국민적 지지가 모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통합당, 민주평화당을 무슨 우당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1야당, 2당의 지위가 결국은 결국 대체될 것을 우려한 양쪽으로부터의 바른미래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박지원 의원의 발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바른미래당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강변하는 자유한국당과 0.001mm의 어떤 연대도 0.001%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